절세 효과도 보여드리고 체크, 타당성 체크, 이제 법인 타당성 체크,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세무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법인 전환 후에 기업 경영 시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병행하자가 끝이에요. 되셨죠? 시간 없으니까 여기까지. 자, 명의신탁. 자, 명의신탁은 뭐냐? 첫 번째, 명의를 맡겨놨어요. 그죠? 그러면 신탁. 그죠? 맡긴 탁에 믿고 맡기는 게 신탁이죠. 그죠? 그러면 신탁 했으면 나는 신탁 맡겼으면 내가 신탁자. 맡고 있는 사람은 수탁자. 단순히 이렇게만 나오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명의를 맡긴다. 그럼 무슨 자산에 대해서 명의를 맡길까? 첫 번째 떠오르는 건 뭐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 그죠? 부동산은 지금 현재 누구 이름으로 사거나 이렇게 맡기면 어떻게 되죠? 불법이죠. 부동산 이게 신명법이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자, 우리 그다음에 통장. 옛날에 우리 자녀 통장으로도 돈 넣어놓고 막 했었죠? 그것도 가 이름으로 돼 있죠. 아니면 뭐 친구 이름도 쓰기도 하고 친척 이름도 쓰기도 하고 막 했었죠. 개인 사업자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현금 장사하면서 해서 특히 가구점 같은 케이스이죠. 저희 집 근처에 가구점이 많거든요. 가구 사러 가요. 대표님, 저기 이거 가구 이렇게 파우치 좋네요. 얼마예요? 250이래요. 아, 현금가로 드릴게요. 현금으로 드릴게요 하면 없어요. 200. 통장 사업자 통장이 아니고 뭐 이상한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한테 보내면 되는데 확실해요? 물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보낼게. 아, 보내주세요. 괜찮아 믿고 보내요. 알고 보니까 자기 와이프 아니면 친척 아니면 딸 뭐 이런 식인 거죠. 돼요 안 돼요 이거? 남이면 상관없는데요. 남이라도 문제가 있지만 100% 걸린다 이제. 예, 그런 짓은. 현금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는요 나중에 100% 걸리고요. 누락한 매출 금액만큼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는 게 이제는 정상이에요. 절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면 제가 현금 200만 원 뽑아다가 주면 받아서 자기가 장롱에 넣어놓고 쓰면 상관이 없죠. 제가 이거 카메라 녹화만 아니면 제가 다른 얘기 해드릴 게 있긴 한데 현장에서 얘기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예, 이제 뭐 다음에 기회 되면 얘기 드리고. 제 차에 그 여기 본네트 여기 옆에 뭐죠? 거기에 현금이 항상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씩 있어요. 거의 몇 천만 원씩 꽂혀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돈을 현금으로 내 통장에 찍고 싶지 않을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가끔씩. 예전에 옛날 아니 뭐 아무튼요. 예, 얘기 여기까지 하고 예, 이거 뭐 또 찍어갖고 어디 막 구세청 보내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저 돈 없어요. 예. 자, 그래서 통장까지 됐고 그리고 나또 봤더니 이제는 주식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서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건 주식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자가 주제예요. 근데 이 주식을 명의 신탁한 거를 그러면 다른 단어로 뭐 쓸 게 있나 했더니 차명 주식 쓰면 딱 단순해지겠다는 거예요. 주식이니까 차명 남의 이름 차명 주식이다라는 거죠. 남의 이름으로 해놓은 거죠. 자, 왜 이 일이 발생됐었느냐 보면 1996년도, 2001년도 기점을 보시면 돼요. 2001년도, 1996년도. 자, 회사 기본적으로 법인 크레탑을 보거나 저희 사전진단 분석 보고서에 보면 회사의 설립 연도가 있습니다. 그 연도를 보는 순간, 이 회사 명의신탁권이 있을지 않을까? 떠올릴 수 있어요. 2008년 개업이에요. 명의신탁권이 있을 확률은 10% 이하. 그래도 있어요. 최근에 하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1993년도야. 가능성 상당히 높죠. 96년도 전까지는 7명의 발기인이 필요했어요. 법인을 만들려면. 2001년도하고 사이에는 3명의 발기인이 필요했어요. 2001년도 이후에는 1명의 발기인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했었어요. 1명의 자, 여기서 발기인은 자연스럽게 주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해. 지금 아니 뭐 1998년도야. 아까 제가 1998년도에 회사를 때리치고 아니 회사를 때린 게 아니라 FC를 때리치고 요 가게를 열어요. 근데 크니까 법인으로 하자. 그래서 법인으로 만드는데 98년도에요. 친구 2명을 꼬셔야 돼요. 야, 네 이름 좀 빌려줘. 네 주주로 좀 들어와 있는 걸로 해줘. 그래서 너 20%, 너 30%, 나 50%. 내가 어쨌든 그래도 대주주야. 이거 빌려주는 거야. 야, 이거 좀 써. 빌려간 거로 맡긴 걸로 해서 써. 사인하고 받고 넣어놔야지. 이거 잃어버리죠? 나중에 가서 친구들끼리 싸우죠? 왠지 내가 맡겨놨는데 혹시 가져갈까봐 맨날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막 골프 비용 대주고 해줘야 돼요.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아무튼 그래서 종이를 받아놨는데 종이가 이사하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또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지금 명의신탁권 저한테 들어왔었던 것 중에 해결 못한 건이 하나가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 수탁자가 이제 용어를 아시니까 담당 세무사의 친구예요. 그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2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저 휴가를 못 갔어요.
저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해결해서 올게요. 여행 삼아 갔다 올게요. 경비 좀 대주세요. 대표님이 오케이 알았어. 세무사한테 물어볼게요. 근데 세무사가 좀만 기다리라. 걔 곧 들어온다.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떠나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상속이 됐어요. 주식 자체를 차명으로 갖고 있는데 상속이 됐으면 자녀의 그거죠. 상속세도 이미 냈죠. 자녀 걸로 주장할 수 있죠. 복잡한 상황들은 가면 갈수록 커져요. 최근에 만난 회사들은요. 산업은행의 고객사들이거든요. 첫 번째 산업은행 고객사 만났던 회사는 매출액이 4천억이에요. 업계 2위인 회사예요. 그 회사가. 이름 이야기 안 되는구나. 어쨌든 거기에 기본적으로 주식의 5%가 맡겨져 있는데 300억이에요. 그냥. 네. 5%가 외부에 명의신탁돼 있는데 300억인 거예요. 걔가 죽어서 자녀가 300억이 질 거라고 해서 주장하는 순간 300억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해결점이 필요하다. 되셨죠? 자, 그러면 주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한테 다시 돌려오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첫 번째, 사오는 방법. 자, 돈을 주고 사왔어요. 뭐 중소기업들 뭐 비상장 기업이니까 명의신탁 한 2, 30억 되면 2, 30억 주고 사올 수 있죠? 그죠? 2, 30억에 대해서 얘는 양도세 내야 되죠. 아까 얘기 드렸던 얘기예요. 주식. 원래는 30억으로 지금은 가치 평가가 돼 있지만 실제는 1억짜리일 수 있어요. 29억에 대해서 20%, 6억에 가까운 돈을 세금을 내야 되죠. 내 거 내가 찾아오는데 6억 세금 내야 되는 거죠. 그죠? 고민이 되죠. 예. 더 큰 금액이면 또 고민이 더 될 거고요. 두 번째, 증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물음표를 달 거예요. 왜? 둘이 사귀니? 응. 왜 친구들을 친구라며 둘이 사귀니? 30억을 왜 친구한테 네가 증여하니? 네 자녀들도 있는데. 그러면 너 이거 예전에 명의신탁 해놓은 거지? 라고 하고 들어올 거예요. 증여받기도 쉽지 않죠. 여러 가지 해결점들을 요구하고 기다리면서 방법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방법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 회사가 그 케이스죠? 다음 주에 같이 한 번 더 동행 가서 팔로우를 계약 받았던 건이에요. 산업은행 건. 그때 우리 250만 원 받았나요? 네. 경인전기 250 받은 그날 그냥 가서 상담하고 바로 다음날 250만 원 클로징해서 받았어요. 왜? 거기 명의신탁 주식 한 8분 왔다 갔다 그랬나? 뭐 피플하고 삼성하고 무슨 한경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했대요. 쭉 들었죠 그냥. 대표님 그냥 됐고요. 제가 그냥 정리해드릴게요. 하고 정리 딱 해드리고 오케이. 그리고 다음날 그냥 계약 바로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방법이 있지는 않고 또 어떤 케이스는 좋은 방법이 있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일부 쪽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야 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가장 최적안의 솔루션은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거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이제 이래서 볼게요. 주주 현황 보니까 본인 특수관계자, 타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B와 C 소유자의 차명, B와 C의 소유. 얘도 차명이고 얘도 차명이네요. 근데 차명인데 얘는 특수관계자고 얘는 타인이네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세법과 관련돼서 돼요. 특수관계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특수관계자, 이렇게 생각 우선 해놓으세요. 기본적으로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뭐 육촌 이니, 뭐 무슨 혈족이니, 뭐 이런 것들은 그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가 또 있어요. 또 이걸 포괄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의 개념이 있어요. 상당히 복잡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아닌데 이렇게 보면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수관계자다 아니다를 구분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저희랑 컨펌을 하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셨다 해도. 저희도 그 순간 대답은 드릴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찾아서 명확하게 해서 봐야 돼요. 왜? 봤더니 딱 들었을 땐 이렇게 하니까 비특수관계자예요. 됐어요. 괜찮아요. 했는데 특수관계인 경우가 되면 크나큰 페널티가 주어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과정을 저희도 거쳐요. 왜? 자그마한 실수가 엄청 커지는 거는 레버리지가 너무 크죠. 그런 것들은 더 조심하고 야 이건 뭐 대충 했는데 혹시 잘못돼봤자 조금 그냥 한 뭐 1, 2% 뭐 더 나오는 거는 감수하고 갑시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성질이 완전히 틀려버리거든.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타인인 경우와 특수관계자인 경우는 다르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객 상황을 봤더니 감자도 했고 배당도 했고 유상증자도 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볼게요. 명의 신탁을 제가 10년 전에 했어요. FC님께. 명의 신탁을 하는 행위 자체를 증여로 보겠다예요. 그걸
증여로 뭐 보겠다.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하겠다 하면 의제라고 하거든요. 세무상의 용어를 또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증여 의제가 돼요. 그러면 10년 전에 제가 맡겨놓을 때 실제는 5천만 원짜리 회사를 만들었고 1,000만 원을 맡겨놨으면 1,000만 원이죠. 맡겨놓은 게.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돼요. 자, 그런데 10년 지났는데 지금 회사 주식을 봤더니 50억이 돼 있어요. 100배가 올랐죠. 그러면 얘기가 좀 틀려지는 상황인데 어쨌든 명의신탁이 되면 그냥 그것만 내면 돼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금액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거에 플러스해서 매년 이자가 붙겠죠. 그죠? 하루에 10,000분의 30 붙거든요. 그게 아마 1년 하면 거의 한 10.5%인가 될 거예요. 그게 복리로 붙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금이 72% 법칙으로 해보면 단순하게 한 7년 정도면 따블 되는 거죠. 7년 되면 따블, 14년 지났으면 4배가 됐겠죠. 우리 복리는 잘 알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개념이 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저희가 명의신탁 문제를 해결할 때 무슨 방법을 쓰냐면요. 아까 300억 명의신탁이라고 그랬죠. 가져오려고 그러면 양도세 300억에 대해서 300억에 밑에 조금 빼고 20% 해봐요. 60억 내야 되죠. 그러려니 차라리 이게 명의신탁이었으므로 우리가 인정받으면 초기에 줬었을 때는 3천만 원 정도짜리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에 대해서 증여세 내고 또 거기에 이자 붙은 거 내도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한 1억으로 퉁칠 수 있잖아요. 60억 내느니 1억이 내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명의신탁이었다. 미안하다. 사실은 내 자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국세청이 뭐라 그러겠어요? 닮았다. 확실히 네 자식인 건 내가 봤을 때는 알겠다. 그렇지만 그걸 받아주게 됐을 때 우리의 영업 수익은 60억이 아니라 1억으로 줄어드니 인정해 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로 분쟁이 너무 많고 많은 손실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서로의 어떤 손실을 얽다 보니까 명의신탁 주식 환원 간소화 제도라는 걸 만들어